저희 쪽에서 3천만 원 보태드릴 테니까 애들한테 집 사줍시다.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갔으면 집 정도는 마련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곤 해도 원래 남자가 집은 해와야 하는 거예요. 웬만큼 먹고 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준 걸로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3천만 원 보태시면서 집 내놓으라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59세 김 씨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는 아들을 결혼시킨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는 중이에요. 사실 결혼 전부터 이렇게 될 줄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어쩔 수 없이 허락했던 김 씨의 큰 잘못이었죠.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김 씨의 집에 찾아와 상전 노릇을 했고 사돈은 그런 며느리를 뒤에서 조종해서 김 씨 집안의 재산을 전부 가로챌 속셈이었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들이 물러터진 호구였습니다. 불려우 같은 며느리가 옆구리를 쿡 찌르면 아들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김 씨 부부에게 집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호구였을지 몰라도 김 씨는 절대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당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지만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것이 아들을 위한 일이 아닌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은 아들이 고생하더라도 며느리와 사돈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김 씨는 젊었을 적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살다가 이대로는 도저히 살림이 나아지지 않겠다는 생각에 둘 다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했어요. 운도 좋고 그에 따른 실력도 있었기 때문에 작은 식당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아예 건물 한 채를 통째로 쓰는 커다란 낙지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점도 여러 곳을 직영으로 운영 중이고 온라인으로 밀키트까지 팔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중소기업 못지않은 매출이 나올 정도죠.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 만한 부자는 아니더라도 식구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아들까지 출가시키고 난 후 김 씨 부부는 각자 따로 살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남편이 김 씨가 사는 집으로 가서 얼굴을 보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부부 사이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개의 분점 관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이 따로 집을 얻어 나가서 살게 되었죠. 원래 부부가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난 후에는 시외곽에 마당 있는 주택을 짓고 살았었는데 남편이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퇴근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골이라 보니 길도 어둡고 집에 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기 때문에 본점 근처에 아파트를 사서 그 집엔 남편이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멀쩡한 부부가 생이별을 하다시피 해서 많이 외롭기도 했지만 이제는 서로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고 있죠. 김 씨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대학까지 같이 살다가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아들이 처음으로 따로 살게 되니 기분이 이상했죠. 하나뿐인 아들을 김 씨 부부는 정말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그렇게 아끼고 다 해주었기 때문에 아들이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고 며느리에게 휘둘리는 바보천치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자기 앞가림은 똑바로 하고 살 수 있게 열심히 키워놨더니 나이 들어서 이렇게 속이 타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몇 년 전 아들이 연애를 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눈치는 챌 수 있었어요. 엄마, 제 여자친구예요.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데려왔어요.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준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에게 얼굴까지 보여줄 정도면 서로 진지한 관계인 것 같았죠.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라 첫인상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며느리감으로 괜찮은 사람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더라고요. 대화가 쉽게 이어지지 않았고 약간 깍쟁이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살가운 면이 별로 없었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를 처음 만난 자리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옆에 있는 아들은 자기 여자친구가 어찌나 좋은지 바보처럼 빙글빙글 웃기만 하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두 사람 중 김 씨의 아들이 훨씬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김 씨의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고 자리를 옮겨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그럼 너희 부모님이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거야? 네, 맞아요. 알고 보니 아들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김 씨와 한 달이 건너 아는 사이였어요. 직접적으로 친분은 없었지만 이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다들 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좋은 쪽은 아니었고 나쁜 쪽으로 유명했죠. 부부가 모두 평판이 별로 안 좋았는데 특히 아버지 쪽은 남의 돈을 떼먹은 적이 많았고 고소를 당해 전과까지 있다고 들었어요. 아들의 여자친구 앞에서 그런 티는 내지 않았지만 김 씨로서 꽤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서울처럼 큰 대도시는 아니어도 나름 작지 않은 곳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인연이 닿게 될 줄은 몰랐어요. 김 씨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집안과 사돈을 맺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과 여자친구를 갈라놓을 자신이 없었어요. 당장 결혼을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괜히 자신이 나서서 말을 꺼냈다가 두 사람 사이에 불을 질러버릴 것 같아 일단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별말 없이 차만 마시고 서로 기분 좋게 헤어졌어요. 그런데 몇 달 뒤부터 이상한 소문이 김 씨와 남편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 이제 곧 국수 먹을 수 있는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친구의 뜬금없는 소리에 김 씨가 되물어보니 다들 알고 있는데 뭘 숨기냐며 깔깔대고 웃었어요. 이 동네 소문이 파다하게 났는데 뭐.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이미 김 씨의 아들과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결혼을 한다는 소문이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 하더라고요. 김 씨도 나름 유명하고 상대방은 김 씨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라서 소문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씹을거리가 되었을 것 같았어요. 아니야? 반응을 보니 몰랐던 것 같은데? 내가 듣기로는 여자 쪽 부모가 여기저기 엄청 떠들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이 집안 재산이 많으니까 외동아들이랑 결혼시키면 그 집안 재산을 전부 사위랑 자기 딸이 물려받지 않겠냐면서. 그래서 난 벌써 결혼 날짜까지 잡은 줄 알았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장이라도 아들이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상대방 부모라는 사람들은 김 씨 집안 재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어 보였죠. 물론 소문이라는 건 한두 사람 건너다 보면 와전이 되기 마련이지만 당사자인 김 씨의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면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김 씨에겐 전혀 이 소식이 기분 좋게 들리지 않았어요. 김 씨도 상대방 부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돈으로서 전혀 성에 차지 않았었는데 이런 말까지 돈다고 하니 부정적인 선입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을 우리 집에 시집 보내서 팔자를 고치려 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물론 김 씨 부부의 모든 재산은 나중엔 결국 외아들에게 물려줄 것이지만 적어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다니는 건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응을 보니 아닌가 보네. 어지간하면 그런 집안이랑 사돈은 안 맺는 게 좋지. 괜히 내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김 씨는 애써 불길한 예감을 외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어요.
엄마, 저 지영이랑 결혼하려고요. 뭐라고? 아들의 말에 대답을 하기도 전에 김 씨는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너무 이른 거 아니니? 그 당시 아들의 나이는 29살이었고 아직 30도 되기 전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저 여자친구와 빨리 결혼해서 살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꼭 지금 하고 싶어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장 올 봄에 할래요. 아니, 결혼을 왜 그렇게 갑자기 서두르는 거야? 중요한 일이면 더 천천히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우물쭈물하다가 지영이 놓치면 못 살아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아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돌아가는 상황은 소문을 통해 다 알고 있었지만 아들의 반응을 보며 이미 체념을 상태였죠. 걔가 그렇게까지 결혼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막겠어? 그냥 원하는 대로 시켜줘야지. 다 큰 놈인데 자기가 알아서 잘하겠지 뭐. 그래도 아직 직장 들어간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다들 반반 결혼하잖아. 남자가 싹 다 해오는 시절이 아니야. 하지만 김 씨는 당장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며느리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부모라는 사람들은 얼굴 한 번 본 적 없지만 정말 싫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런 집안과 사돈을 맺어야 하는 건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자식 이길 수 있는 부모는 없었고 그건 김 씨 역시 마찬가지였죠. 아들의 뜻대로 얼마 후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다 제끼고 본론부터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바깥 사돈될 남자가 얼굴을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경박한 말투로 말을 꺼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딸 시집 보낼 때 보태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시키려면 알아서 시키시고 아니면 마세요. 예의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말에 김 씨 부부는 놀란 얼굴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무슨 그러니까 우리 딸 데려가고 싶으면 알아서 데려가시라는 겁니다. 그나마 옆에 앉아있는 예비한 사도는 민망한 표정으로 눈을 피했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김 씨가 주변에 떠도는 소문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한 건지 초면부터 배짱을 부리는 것 같았죠. 당장이라도 판을 엎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옆에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아들을 보니 일단 자신이 참아야겠다 싶었어요. 상견례를 대충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김 씨와 남편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냥 아이들끼리 잘 살면 돼. 이 부분에서는 남편도 김 씨와 같은 마음이었죠. 사돈 측에서 한 푼도 주지 못하겠다면 김 씨가 더 보태면 된다 생각했어요.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회사 생활을 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모아둔 돈이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김 씨가 아파트 전세를 구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전세요? 그래, 너 지금 사는 오피스텔 전세금에 보태서 아파트 전세 얻어주면 되잖아. 거기에서 신혼 시작해. 김 씨의 말에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들도 눈치를 보는 걸 봐서는 집을 사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지금 바로 집을 사줄 마음이 없었어요. 출발은 도와주되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가 열심히 살며 살림을 늘려가는 재미를 알아가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는 쪼잔하네 어쩌네 하는 소리를 했고 그게 또 김 씨의 귀에 들어오고 말았죠. 아무리 전세라 하더라도 억대의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10원짜리 한 장 안 보태면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덜컥 집부터 사주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애초에 전셋집도 김 씨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살면서 아들 며느리가 돈을 모아 집을 사게 된다면 그때는 두말 없이 전세금을 빼서 아들에게 주기로 했어요. 김 씨가 주변에 여기저기 물어보고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내린 결론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이날의 결정을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과 며느리는 꽤 자주 김 씨의 집에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가깝게 지낼 수 있으니 반가워서 좋았지만 나중에는 슬슬 부담스러웠죠. 아들 때문이 아니라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존재가 김 씨에게 편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집에 찾아오면 밥을 차릴 때도 신경을 써야 했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스스로 이 집의 상전이 되기로 자처한 듯 보였어요. 김 씨가 퇴근하고 집에 오는 시간에 맞춰 식당이 아닌 집으로 찾아왔는데 무조건 저녁을 얻어먹고 갔어요. 일하고 집에 돌아와 다시 밥을 차려주는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아들과 며느리 모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꼭 김 씨 집에서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니더라도 예의상 자기가 설거지 정도는 하겠다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저 자신들이 원할 때 찾아와서 소파에 앉아 있다가 김 씨가 차려주는 밥만 얻어먹고 떠났습니다. 어머님 아까 밑반찬 맛있던데 이따 그것 좀 싸주세요. 어떤 거? 그냥 아까 식탁에 올라왔던 거 전부요. 전부 다 맛있어요. 매번 올 때마다 반찬도 야무지게 가져갔죠.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찾아왔습니다. 남편과도 따로 살고 있는데 누군가의 밥을 차려주는 것이 힘든 일이었어요. 김 씨는 식당 일을 오래 하면서 오히려 집에서는 대충 차려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가 찾아오면 이것저것 만들어 주어야 하니 마냥 반가운 일은 아니었죠. 내가 너희들 자주 안 온다고 잔소리 할 생각 없으니까 이렇게 매번 집까지 오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너희들 일도 바쁘잖아. 그리고 신혼인데 너희끼리 즐겁게 보내야지. 엄마는 저희가 찾아오는 게 싫으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전혀 김 씨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 이렇게 계속 찾아오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김 씨가 해주는 밥이 맛있다고 해도 며느리가 시어머니 사는 집에 이렇게까지 찾아올 이유는 아니었죠. 평소처럼 김 씨는 아들 내외가 찾아와 밥을 해먹였고 다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조금 쉬고 싶었던 김 씨가 대체 언제쯤 돌아가려나 생각하고 있다가 물을 한 잔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걸어갔죠. 그 사이에 며느리가 아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 딴에는 김 씨에게 들리지 않게 작게 말한다고 한 건데 마침 TV가 조용해지면서 주방에 있는 김 씨에게까지 그 소리가 들리게 되었죠. 오빠가 빨리 말해. 잠깐 기다려봐. 시간을 좀 두고 말해야지. 여기서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한데. 나 진짜 짜증나. 알겠어. 며느리는 자꾸 아들에게 무언가 말을 하라고 다그쳤어요. 아들은 며느리 말에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못 들은 척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고 잠시 후 아들이 머뭇거리며 김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아파트를 그냥 사주시면 안 돼요? 아들의 뜬금없는 말에 어이가 없어 말은 안 하고 쳐다봤더니 아들이 옆에 있는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 나이도 있는데 내 집 정도는 있어야죠. 너희 지금 사는 전셋집 계약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 그래도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살다 보니 남의 집이라 불편해서 그래요. 집 갖고 싶으면 너희들이 벌어서 사.
아들은 마치 슈퍼에서 과자라도 사달라는 것처럼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철딱선이 없는 소리를 하는지 참 실망스러웠죠. 며느리는 옆에서 아들에게 계속 더 해보라고 신호를 보냈고, 아들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집 사달라는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놈이 내가 낳은 자식이 맞나 싶었죠. 결국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아들은 집에 가겠다며 일어났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은 둘 다 좋지 못했죠. 며느리가 먼저 현관문을 열고 나갔고 뒤따라 나가는 아들의 뒤통수를 김 씨가 감정을 담아 후려쳤습니다. 김 씨는 뒤돌아보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을 했어요. 너 벌써부터 마누라 눈치를 왜 그렇게 보고 살아?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제발. 알겠니? 알았어요. 그렇게 아들 며느리를 돌려보내고 김 씨 역시 기분이 좋진 않았죠. 집을 사주는 건 김 씨 부부에게 있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집을 사주면 끝날 일이 아니라 거기서 또 다른 시작이 될 게 뻔했죠. 갑자기 며느리가 집을 사달라고 아들 옆구리를 찌르는 건 어쩌면 사돈 내외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소문이 김 씨의 귀로 들어오게 되었죠. 아니, 아들 장가 보내면서 집도 안 사주는 짠돌이라고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 부잣집에 시집 보냈는데 콩고물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 집 양반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더라. 친구의 말을 들으니 아무래도 사돈이 여기저기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니는 모양이었습니다. 반대로 그 이야기를 듣고 김 씨는 역시나 집을 사주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에게 지금 큰 돈을 쥐어주면 그 돈이 전부 처가로 흘러 들어갈 것이 뻔한 일이었죠. 전셋집도 아들이 아닌 김 씨의 명의로 해두는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머리로는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속으론 천불이 올라왔어요. 어쩌다가 이런 집안 사람들과 사돈의 연을 맺게 되었는지 스스로 생각해봐도 한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얼마 후 명절이 되었을 때 집에 온 아들과 며느리를 보고 한숨만 나왔어요. 소파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고 아들은 매미처럼 옆에 달라붙어서 물 떠다주고 간식 갖다 주며 아주 수발을 드는 모양새였죠. 그걸 보고 남편도 기가 막혀 혀를 찰 정도였습니다. 저렇게 간이며 쓸개며 다 가져다 바칠 정도로 자기 아내가 좋은 건가 싶었어요. 둘 다 똑같이 부모를 부려먹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니 명절에 힘든 건 김 씨와 남편뿐이었죠. 그러면서 집은 사달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너희 앞으로 명절에 오지 마라. 그냥 지영이는 너희 집 가고 선우도 그냥 혼자 있던지 처갓집 가던지 해. 네, 왜요? 솔직히 아들과 며느리의 꼴도 보기 싫었어요. 이런 말을 듣고도 며느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지 눈은 TV에 고정되어 있었고 팔꿈치로 아들의 옆구리를 쿡 하고 찔렀어요. 지시를 받은 아들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또다시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집값 점점 오르는데 지금 사주시는 게 낫지 않아요? 너는 말끝마다 집 타령이니? 그럼 아빠 살고 있는 아파트 그거 너네가 시세대로 사가던가? 그냥 그 집을 저희 주세요. 아빠는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뭐? 내가 왜 그 집에 사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뻔뻔한 아들의 말에 남편까지 어이없어 했습니다. 너 지금 사는 전셋집도 3억 5천이야. 그중에 너가 돈 한 푼이라도 보탰어? 네 능력으로 3억 5천짜리 전셋집에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돈이 우습니? 아니요, 돈이 우스운 게 아니라 내 집이 아니라 불편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 집을 사고 싶으면 너희가 돈을 벌어서 그 돈에 보태서 사라니까. 지영이도 이제 애 갖게 되면 회사 그만둘 텐데. 그럼 집 살 돈을 어떻게 모아요?
요즘은 애 키우면서도 맞벌이 다 하며 살더라. 한 번만 더 우리 집에 와서 헛소리 할 거면 다신 찾아오지 마. 김 씨가 정색을 하며 화를 내자 아들 며느리도 더는 아무 말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혼자 속상해하는 김 씨를 남편이 위로했어요. 남편도 아들에게 절대 집을 사주면 안 된다는 말에 동의했습니다. 집 사주고 나면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죠. 그런데 명절이 끝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바깥 사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어요? 사돈은 여전히 무례했고 인사도 제대로 없이 바로 용건부터 꺼냈어요. 저희 쪽에서 3천만 원 보태드릴 테니까 애들한테 집 사줍시다.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갔으면 집 정도는 마련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곤 해도 원래 남자가 집은 해와야 하는 거예요. 웬만큼 먹고 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준 걸로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겨우 3천만 원 보태시면서 집 내놓으라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뭐요? 지금 말 다 했습니까? 바깥 사돈은 자신이 무시라도 당한 것처럼 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직접 전화하시지 말고 애들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다간 큰 싸움이 날 것 같아 김 씨는 전화를 빨리 끊어버렸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김 씨는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아 한참을 씩씩거렸습니다. 며느리만 싸고 도는 아들이 정말 큰 문제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었어요. 한참 고민을 하던 김 씨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고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아빠가 사는 아파트 갖고 싶다고 했지? 네, 그거 저한테 주실 거예요? 안 그래도 아빠가 혼자 살기 적적하다고 하시던데. 그러니까요. 아빠는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사시고 그 집을 저희 주시면 되잖아요. 너희가 아빠 집에 들어가서 아빠랑 같이 살면 되겠네. 안 그래도 아빠가 혼자 밥 해먹고 청소 빨래하는 거 힘들다고 하던데. 아들 며느리랑 한 집에 같이 살면 좋지. 네, 아빠랑 같이 살라고요? 그래, 너는 남의 집살이 안 해도 되니까 좋고, 아빠도 아침 저녁으로 며느리가 차린 밥을 먹어서 좋고 일석이조잖아. 그건 좀 저희 신혼인데 어떻게 아빠랑 같이 살아요? 그냥 새 집을 사주시던지 아빠는 엄마랑 같이 사셔야죠. 아들은 잔뜩 실망한 말투로 끝까지 집 타령을 해댔습니다. 이쯤 되면 분위기 파악을 할 법도 한데 평소에 어찌나 며느리에게 시달린 건지 집 달라는 소리를 포기하지 못했어요. 싫어? 싫으면 말아라. 대신 내 돈으로 공짜로 살고 있는 그 집, 집주인이랑 이야기해서 전세 빼버릴 생각이다. 네, 저희 집 전세를 뺀다고요? 너가 살기 싫다며? 그럼 너희 돈으로 너희가 살고 싶은 집에서 살아. 내가 왜 3억 5천이나 들여서 집을 해주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니? 엄마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집 내놓으라고 하는 아들을 몇 달 겪다 보니 오히려 아들에게 주고 있는 모든 것을 뺏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돈은 또다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 딸을 데려간 애 만에 이혼을 시킨 애 만에 난리를 피웠지만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어요. 아들만 괜찮다면 솔직히 이혼을 시키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김 씨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실제로 집주인과 연락해서 아들이 사는 아파트를 부동산에 전세로 다시 내놓았더니 결국 며칠 못 버티고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찾아와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 그냥 그 집에서 살게요. 어제도 집 보러 사람이 찾아왔어요.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 내려주세요. 글쎄, 그건 너희 하는 거 봐서 내려주던지 할게. 엄마, 그럼 나중에 그 전세금은 저희 주시는 거 맞죠? 이 와중에도 전세금 생각을 하는 아들을 보니
집을 구해줄 때 김 씨 본인의 명의로 계약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적어도 은행 이자 정도는 너한테 받아야 할 것 같아. 어디 보자. 3억 5천에 이자가 4%라고 치면 대충 한 달에 100만 원씩 나한테 이자로 보내라. 네? 이자요? 너가 그 집에서 공짜로 살다 보니까 집이 좋은 줄 모르고 있잖아. 당장 이번 달부터 100만 원씩 내 통장으로 보내. 알겠지? 아들은 거의 울상이 되었고 며느리도 이제는 옆구리를 찌르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어서 아들 며느리를 돌려보냈어요. 그나마 살던 집에서 내쫓은 건 아니니 아들과 며느리는 불행 중 다행이었죠. 그렇게 애들을 돌려보내고 또다시 바깥 사돈에게 전화가 걸려왔길래 이번에는 전화를 받자마자 김 씨가 먼저 인사도 없이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만 더 저한테 전화하시면 애들 집 뺏고 쫓아내 버릴 겁니다. 따님 데려가시던 이혼을 시키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자 다시는 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는 일은 없었어요. 아들은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김 씨 통장에 이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역시도 본인의 능력으로는 이 정도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는 군말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죠. 뻣뻣하게 굴던 며느리도 김 씨 부부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속이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돈으로 사람을 휘두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말로 해서 들어먹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지금이라도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혼을 하겠다면 모를까. 사돈 내외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이상 김 씨는 일찌감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